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물결 아카데미 7번째 또 정기 강좌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생물결 포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4주간에 걸쳐서 또 한국의 선교적 교회 운동과 또 공공신학에 접목해서 또 새로운 교회 운동을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인데,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승환 목사고요. 지금은 청주에 있는 청북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또 장신대에서 공공신학을 가지고 또 도시사역과 또 교회에 관해서 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한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 새로운 운동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적 사역과 또 복음의 참된 진리를 어떻게 현장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첫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두 분의 강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이대용 목사님과 또 유명신 대표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또 복음의 공적인 진리가 어떻게 또 실천되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대용 목사님을 통해서 약 35분 정도 한국형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명신 대표님을 통해서 페어 라이프, 또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그러면 이대용 목사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한국형 선교적 교회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실 때 또 큰 박수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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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비를 뚫고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시간대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간대예요. 교회에선 절대 행사를 잡지 않는 시간대잖아요. 4시면. 그런데 이제 아카데미라는 특수한 그런 맥락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시간대로 이제 잡았던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에 이렇게 와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4강 전체를 다 신청하신 분들이죠. 네. 뭐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죠. 네. 네. 그리고 혹시 페어 처치를 읽고 오셨나요? 거의 다 읽으신 분들인가요? 읽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거의 다 안 읽으신 분들이군요. 그러면 어떡한다? 책 내용을 좀 이렇게 간추려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또 거의 읽으신 분이거나 또 강의 듣고 나면 다 사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반드시 좀 사세요. 네. 우리 생물계를 위해서도 좀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이 선교적 교회와 공공신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지역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분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또 책에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책은 책 읽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불어숲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도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요. 저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약 9년 정도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성 봉담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봉담이 어디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요? 와, 여러분들은 들어보셨군요. 저는 개척하면서도 처음 들어봤었는데, 그리고 안산에 있는 분들도 바로 옆 화성이니까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봉담 지역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이도영 목사가 이제 개척합니다.
봉담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축하해요. 그러면서 분당에 개척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분당이 아니고 봉담이에요. 그랬더니 네? 봉담이 어디죠? 그래서 네, 저기 수원하고 화성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화성 지역에서 개척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분당에 개척하면 축하할 일인데 봉담에 개척하면 힘낼 일이구나. 그걸 알았는데 역시 실제로 개척을 해보니까 매우 힘낼 일이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좀 개척이 늦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당회에 통과가 되고 12월 한 달 준비를 해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가하는 인원도 이제 개척에 참가하는 인원도 저희가 그 교회에서는 15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이분들이 저희 개척 멤버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정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려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척 큰숲 운동이라고 해서요. 그런 차원에서 분립 개척 운동을 했는데 제가 4번째 개척을 부목사 중에 4번째로 개척을 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금이 6분의 1로 줄었어요. 충분히 지원해주면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할 사람도 충분히 가고 재정도 충분히 지원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딨냐. 그게 진정한 개척교회냐. 이런 그 합당한 문제 제기를 갑자기 그 순간에 이 장로님들이 하시기 시작하고 교회 내적으로도 문제들이 좀 있고 이러면서 저까지 개척하고 정신 차리셔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이러셔서 저희가 한 6분의 1 정도 지원을 받고 시작하려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 얻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저희가 사택 얻는 것이 사택 얻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해보니까 이 사역자들은 주로 무직 노동자 자격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개척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많이 원망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참 그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목회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혹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그 기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정말 개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무슨 개척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원망이 들었는데 뭐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왜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드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그 주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을 예배 때 부르는데 와 진짜 뭐 얼마나 그 첫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내가 화려한 길, 성공하는 길, 인정받는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되게 많이 하고 철저하게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제로 포인트에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만 달려가기로 한 그런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을 가니까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나 본데요. 네. 네. 이런 정도의 일은 있어 주셔야 기본적으로 네, 재밌는 강의가 되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했어요. 이게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그 개척 그 교회의 비전이 기존 교회하고는 좀 다르고, 특히 안산동산교회가 추구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고는 좀 달랐죠. 그래서 참여했던 분들은 그냥 작은 안산동산교회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곳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그 교회의 비전에 맞춰서 내가 사역을 해야 하지만, 이제 개척을 하나님이 개척의 길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척 자체가 주는 압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진짜 제로 포인트에 서서 십자가만 바라봤고, 그것이 이 개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게 당신이 이거 자세히 얘기하나요? 네. 네, 편한 대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더불어숲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라 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의 삶의 독특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의 삶과 관련된 그 독특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스토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사명을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상처까지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런 고백 많이 하죠. 아니, 우리의 상처까지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모든 그런 삶, 그런 것들과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또 저가 살아왔던 그런 삶과 관련된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저의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스토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 거대한 스토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 만나는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령의 공동체의 그 비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느 모델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개인의 스토리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니까 당연히 다양한 형태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장 합동 맞나? 예장 합동. 우리 교단이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교단이라 내가 합동에 있는 게 별로 이거 참 녹화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교단에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근데 선교적 교회를 한다니까 또 페어처치도 냈다니까 주로 이 통합 측에서 많이 부르고 우리 합동 측은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그런 형편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 피에는 기본적으로 예장 합동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겠죠. 장로교회 또 혹은 개혁주의의 피가 근본적으로 좀 흐르는 게 있겠죠.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저는 나이는 87학번 나이인데 삼수를 했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89학번이에요. 근데 89학번은 아직도 그 80년대에 치열했던 역사의 끝물이었던 시대였거든요. 막 강경대 열사 막 죽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대학에서도 데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운동권들이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가 의식화가 된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 당시 뭐 다현사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부터 시작해서 운동권들이 있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완전히 의식이 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분들보다는 운동하는 분들하고 더 친해지면서 주로 그런 사회 변혁과 교회 갱신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운동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그 수유리 쪽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쪽 안양 쪽에 있는 가양 공동체 양진일 목사, 최철호 목사하고 저하고 셋이 주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공동체 운동을 했었는데 그 공동체하고 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기는 완전히 공동체 운동을 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다른 길을 가게 하셨을까? 군목 가기 직전에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비전을 저에게 그 당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군목으로 갔고 군목에서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전통적인 교회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들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인 중에 한 분이 죽은 동생이 자꾸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이렇게 찾아와서 하도 이제 잠을 거의 뭐 일주일 10일 가까이를 잠을 아예 못 자니까 주변에서 아마 그 지역 내에 주변에 굉장히 용한 목사님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지 않을래? 막 이래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대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 약국에도 약이 있는데 남의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열정적이고 능력 있냐? 목사님 찾아가자. 그래서 이 두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속으로 이분 속으로 생각할 때 그냥 남의 약 가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찾아왔으니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해본 적도 없는 귀신을 내어 쫓는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 딱 떴더니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고 저를 막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 교인 앞에서 그 영적 수치심이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이 있구나. 결국 쫓아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분도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고 저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때 경험했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보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하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그 셀교회로 전환하는 시점에 갔기 때문에 그 셀 트랙 중에 있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제가 전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사역이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정말 피 터지게 기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여기 대표 김요한 목사님이죠. 제가 그 노예가 같았고 저도 군목이었고 단지 저는 이제 에어포스 이쪽은 이제 육군 군목이긴 했는데 같은 노예였고 그래서 이제 종종 노예 때 좀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일부러 좀 보자고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나 이 성령 사역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움도 주고 그래서 정말 피 터지게 기도하고 나서 이 내적 치유 수양에 사역을 했는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죠. 그래서 또 그런 오해하지 말아요. 저 전혀 뭐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다 뒤로 넘어가고 그냥 안수 아예 되지 않아도 그냥 가까이만 가도 그냥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면서 환상을 보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됐던 뭐 예전에 한참 운동할 때는 진짜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부터 시작해서 토착화 신학부터 해서 또 동양학, 뭐 서양 철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읽고 도리어 습득했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또 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이 아우러져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삼위일체의 신학. 보통 보면 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복음주의권은 주로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고 이 성령 사역하는 분들은 주로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이 삼위일체적 신학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 삼위일체 신학 안에서 통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개척하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꿈꾸는 어떤 교회상을 표현한 책을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그게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책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선교적 교회를 접하고 이런 교회를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들이 통합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통합되어지는 교회를 세워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교회론이 선교적 교회론이었어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였나? 맞나요? 그죠? 네. 그 책을 보면서 뭐야 이거? 약간은 이제 서양 1세기에 있는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게 좀 티가 좀 명확하게 나죠. 그 책에서 명확하게 나는 그런 약점들은 있지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쫙 읽어나가면서 우리 교회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교인들과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한국교회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제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라는 비전이었어요. 그때 개척 당시에. 그리고 이전 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 아내도 그 다일 공동체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일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운동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합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런 내용은 지금 그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진보적인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진보적인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고민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지난주에 가이드포스트 편집장님 한송이 편집장님을 만났었는데 자기가 주변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공통점 2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청년들이 교회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이 자기들의 고민을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설교들만 하니까 듣고 있을 수가 없다. 2번째, 자기들의 고민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성가대하고 봉사하라고 교사하라고 그러고 그 2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의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 다음 세대 30, 40대라든지 이 젊은 세대들의 고민들은 결국 이 진보적인 패러다임으로 끌어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현실 진보적인 교회의 한계는 제가 볼 때 한 이 4가지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속한 복음주의적 교회의 한계도 이런 4가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성의 부재, 사회윤리의 부재. 특히 이 복음의 공공성이 부재한 이 한국교회 복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제자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냥 믿으면 끝나는 종교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반쪽짜리 복음으로 전락해버린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나친 공격적인 전도를 통한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는 또 오순절적인 교회의 약점 이 4가지를 나름대로 그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회 주보에 박혀있는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시나 하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십자가의 형성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 3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급진적 제자 공동체. 근데 이거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나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공교회성의 회복. 한국 교회는 이 개교회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공교회성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된다.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17,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으니까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요. 그리고 큰 교회가 무조건 또 이렇게 막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작은 교회보다 훨씬 건강할 때가 많아요. 직접 있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제가 볼 때 대형 교회 중에 한국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도 역시 있어 보니까 본질적 한계가 있어요. 본질적 한계.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겐 제가 또 그쪽 출신이니까 할 말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목회 기획팀으로 해서 매주 담임 목사님하고 모여서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갖는 한계, 대형 교회가 갖는 한계성을 진짜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갖는 본질적 한계성들을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 대형 교회가 돼서는 이 공동체성이라는 면에서는 이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걸 본질적으로 했고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좀 하자면 이 공동체 교회에서 핵심은 역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공동체를 하게 될 때는 공동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핵심은 공동체라는 비전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실제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진짜 목회 열심히 했죠. 막 포기하고 싶고, 정말 좀 과장돼서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거기 있었지만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사람은 서울에 있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역에 있다. 이 말에 감동받고 여러 이제 응답 중에 하나였는데 갔더니 웬걸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일이 설교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사람은 서울에 있어. 그럼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목회자로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갔더니 지역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갔어요. 지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민이 그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보다 너무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 낮아져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한 3, 4년 정도 지나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외적으로는 사역대의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실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좌절이 너무너무 컸었는데, 한 번은 어느 모임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떠나고 싶었죠. 정말 못 해먹겠다. 그리고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다른 길을 나에게 명확하게 확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떠날 수는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 그 하나 놓고 이 길을 갔는데, 그래서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도 알겠고 네가 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줄도 알겠다. 고맙다. 그런데 이제 너에게 맡긴 양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은 내가 진짜 알겠어. 근데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정말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이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제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내가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만 했고 이런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만 했지,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온전하게 사랑하지를 못했구나 하는. 그렇다고 사랑 안 한 건 아니죠. 제가 사랑하려고 얼마나 분투했겠어요. 근데 더 진짜 가슴 깊이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놀랍게. 하여튼 5년까지만 버티시면 변합니다. 사람들. 우리가 5년 때까지도 하나님 진짜 안 변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그랬는데 6년 차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에 질적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만약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페어처치 안 썼죠. 겉으로만 사역한 거 자랑하듯이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6년 차가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부끄럽지만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게 있지만 저희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걸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좋았어요. 이 봉사수련회, 저희가 항상 전가족 수련회만 여름에 했었는데 봉사수련회를 갔을 때 이 상주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요. 놀랍게 가을쯤에 저희에게 편지가 왔어요. 선물과 함께. 한 몇십 년 동안 30명이었던 시골 교회였는데 저희가 봉사수련회 하고 갔었는데 편지가 오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섬기고 다녀간 다음에 10명이 교인이 등록했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3분의 1 숫자가 이게 부응한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역을 섬겨야 되는 것들이 이 시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고 굉장히 하여튼 감사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저희는 주로 그 공동체가 이제 이 셀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셀 평소에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도 주로 이 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데요. 매년마다 셀을 번식해요. 분가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셀에서 그냥 한 1년 정도 다니고 교제하다가 1년 후쯤에 교회를 처음 와요. 주일 예배를.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셀. 근데 최근에 갑자기 그냥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느라고 부동산에서 지금 일하시는데요. 미래를 좀 대비한다고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전도가 일어나던 셀이 약간 주춤하게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셀 자체가 이제 그 저희는 교회 전체 차원에서 페어라이프 센터 좀 이따 제 아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어라이프 센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셀 하나하나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각 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적으로 같이 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어서 도전을 했더니 두 셀이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신명하의 마루라고 하는 곳의 바자회를 또 섬기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공성의 실천인데요. 이 공공성의 실천에 대해서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책을 쓰게 된 것이겠죠. 페어 처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나와 있지만 페어는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고 저희가 쓰는 공정은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죠. 미시파트와 체데크. 그리고 미시파트와 체데크 우리가 보통 공평과 정의 그러면 이 기독교는 본질이 사랑인데 왜 공평과 정의만 말하냐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미시파트와 체데크 공평과 정의는 그 안에 핵심에 이미 사랑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그 급진적인 사랑. 로마서 용어로 말을 하자면 일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급진적인 사랑. 일하는 자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것은 싹슨 보상으로 여기지만 은혜는 오직 은혜로 그냥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경제, 은혜의 정치, 은혜의 이 지역 사회라고 하는 원리로 지역을 변화시키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그런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이 급진적인 공평과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평과 정의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이 급진적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특히 지역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지역의 향취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지역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사역을 했는데요. 네. 이 사역에 대해서는 제 아내가 한번 이제 좀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역의 공공성을 위해서 8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에서 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을 넘어서 저희가 진짜 힘들었던 게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실천도 힘들었는데 복음의 정치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공공성 안에는 보통 이 공공성이라는 담론이 이 정치의 과잉,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치로 경도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공성을 말하는 맥락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공공성의 핵심 안에는 이 정치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성이 담겨져 있는 이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가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은 저희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부터 저희 교회가 그 부분을 같이 실천하는 일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고 교회 사회 선교부를 만들어서 이
한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 밀양, 강정, 그 다음에 그 쌍용 자동차, 용산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실천하는 사회 선교부를 만들어서 그 사회 선교부가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은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했고 이 정치성이 담겨진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사회 선교부를 만들어서 사회 선교부를 통해서 여러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런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이럴 때 광화문에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 많이 나왔겠죠. 근데 교회 이름 걸고 나온 교회는 뭐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더불어서 동산교회 사회선교부 플랜카드 탁 하고 옛날 느낌 좀 나게 망토처럼 뒤에다 딱 이렇게 뒤집어 쓰고 교인들하고 같이 행진하면서 광화문의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사회선교부 주체로 진행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조금 후에 한번 토론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복음의 공공성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마을 만들기 NGO인 페어라이프 센터를 만들어서 그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페어라이프 센터 장으로서 섬긴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목회 쪽에 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았고 제 아내는 공공성 실천을 위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나와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나오셔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PPT를 옮겨주실래요? 아니면 이거 PPT. PPT. 네네. 네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서 페어라이프 센터 그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임영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교회 분들만 모시고 강의하는 건 드문 일이라서 어색하긴 한데요. 이제 목사님은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저는 이제 94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해서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로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저희가 2010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NGO에서는 NGO에서 쓰는 언어가 있고 또 사회운동에서는 사회운동에서 쓰는 언어가 있는데 저는 또 특히나 이제 이라크나 팔레스타인 같은 이런 국제 분쟁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는 국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봉담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봉담에 갈 때 누가 제 동료가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뭐 1년에 4-5번씩 현장에 늘 이렇게 나가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봉담에 작은 마을에 가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 뭐 이라크도 가는데 봉담에 못 가겠냐 이제 이러면서 봉담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으로는 큰 사역, 저희가 정의가 선명하고 저가가 분명하고 또 저희가 대의 명분이 분명하고 어떤 이것은 정말 공공을 위한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정의의 편에 서는 일이다 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일보다 이 교회라는 프레임 속에서 또 마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일이 저한테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마지막 일했던 직장이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에서 이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고 뭐 아름다운 가게, 공정무역 이런 일들이 이제 인큐베이팅 되는 과정에 제가 NGO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부터 현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NGO에서도 건물을 얻으러 참 많이 다니거든요. 샘물결도 여기 이렇게 공공의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안국동에서 뭐 부동산을 찾아가고 공간을 얻으러 다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우 좋은 일 하시네요. 이제 NGO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저희가 이제 분쟁 지역을 섬기고 뭐 평화도서관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NGO입니다 하면 건물주, 뭐 밑에 1층에 있는 세입자 이런 여러분들이 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우편물도 대신 받아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대적인 어떤 그 메시지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에 처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공간을 얻으러 화성 봉담에 가가지고 제가 우선 이 사진을 보면서 강의를 드리고 있을게요. PPT 여기다가 인스톨 해주세요. 네. 그 봉담에서 이제 공간을 얻으러 막 다니는데 건물에 가서 저희는 여기서 카페도 할 거고요, 도서관도 할 거고요 막 이러다가 그걸 하는 주체가 어딘가요? 어느 기관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 교회를 개척해서 오게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런 공간과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하면 집주인들이
건물 계약을 하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 됐어요. NGO에서 15년 동안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여러 시민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내주고 기부금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가 교회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척박한 지역에 공공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들어오겠다는데도 교회니까 싫다는 주민들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됐어요. 시민단체도 괜찮고 NGO도 괜찮고 청소년 단체도 괜찮고 도서관도 웰컴인데 왜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온다면 싫어하게 된 걸까? 교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오게 된 걸까? 네, 질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공간을 알아보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다가 저희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동네에 교회가 생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체육센터가 생기는 것처럼 큰 공공도서관이 생기는 것처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가 여기에 있다가 인원이 많아져서 교회 공간이 커진다 그러면 주민들이 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많아지는구나. 또 저 교회가 공간이 커지면 우리 동네에 그게 굉장히 유용한 어떤 공적 자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저 교회가 여기 있다 이사를 간다 그럴 때 이사 가지 마세요라고 말릴 수 있는 체육센터 옮기는 거 싫잖아요. 도서관이 옮겨지는 게 싫잖아요. 저 교회가 우리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난한 개척교회인데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딱 하나 가진 자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공간이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교회도 작은 공간을 통해서 개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성이라는 지역에 안산 옆에 화성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이사를 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쭉 다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큰 빌딩이 하나도 없죠. 물론 기차역이나 이제 지하철도 전혀 이제 존재하지 않죠. 네, 이게 파란 지붕으로 돼 있는 게 전부 공장이거든요. 화성은 도농 복합도시예요. 오늘 저희 동네 걸려있는 현수막이 도시 속의 농촌 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시에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화성은 농촌 속의 도시지 도시 속의 농촌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1.3배 규모예요. 이 화성이라는 도시가. 근데 인구가 60만이에요. 저희가 이사를 갔을 때 8년 사이에 인구가 65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울 1.3배인데 지하철도 없죠. 버스도 연결이 안 돼 있죠. 인구는 60만 밖에 안 되죠. 그런 도시에서 제가 만약에 화성의 한 곳에서 한 곳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서울의 사당까지 40분이면 오는데 화성에서 화성을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게다가 이렇게 논밭 한가운데 생뚱맞게 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중심 상가에 저희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지역 조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떻게 인구가 구성되어 있고 이 지역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 그 필요에 맞춰서 저희 교회가 공간을 디자인하고 또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교회 사모기도 하지만 그보다 저에게 훨씬 더 오랜 정체성은 제가 시민사회에서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또 그에 맞는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이 제가 훈련돼 있어서 가자마자 시청에 전화하고 읍사무소에 찾아가고 쭉 하면서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 지역사회에 구축된 인프라는 뭐고 그 필요를 느끼는데 하고 있지 못한 일들은 뭔지 시민들에게는 불만이 뭔지 저희 동네에서 인사가 뭐냐면 어쩌다가 봉담에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8년을 살았는데 3년 단위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요. 어디서 주로 이사를 오려면 수원, 화성, 안성, 평촌 이런 데에서 이사를 와요. 그리고 주로 많이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0세에서 20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6세까지, 여기 밑에죠.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나가지고 17.56%가 10세 이하, 전체 인구 중에. 그 다음에 14.7%가 20세 이하예요. 이 두 개의 퍼센테이지만 합해도 100 중에 30%를 차지하는 정도로 저희 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요. 평균 연령이 37세예요. 놀랍도록 젊은 도시죠. 그다음 도시 증가폭을 보시면 이때까지는 자연 취락지구로서 쭉 인구 발생을 했다가 택지가 막 조성되면서 60만까지 왔고 2003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동탄 1, 2지구가 다 형성이 되면서 65만에서 70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평균 연령은 37세예요. 저희 교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어른이 140에서 150명 사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유아 초등, 중고등부를 합하면 100명이에요.
이게 저희 동네 인구 분포하고 정확하게 비례하죠.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럼 어른 프로그램도 잘 안 모여요. 청소년도 잘 안 모여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잘 모일까요? 영유아를 둔 엄마나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이 필요한 일들을 기획하면 그거는 포스터를 붙이는 사이에 마감이 다 될 만큼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 동네가 인구가 6만 5천, 지금은 7만이에요. 작년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봉담 인구 7만 명 돌파 축하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근데 남원시, 전라도의 남원시에 가면 남원이 인구가 7만이 미처 안 되거든요. 한 시 규모예요. 시골에 가면. 그 다음에 군으로 승격할 때 7만이 넘어가면 군으로 승격하죠. 그러면 이 봉담읍이라는 동네 인구가 이 정도 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저희 동네 영화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영화를 보려면 봉담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나가서 수원역에 가서 CGV에 가서 영화를 봐야 돼요. 쇼핑을 하려면 저희가 수원역에 가가지고 다시 쇼핑을 해야 돼요. 수원역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화성에 살지만 수원과 화성을 겸한 지역에서 저희가 이런 이제 도서관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전체 동네에. 그런데 저희 동네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하나, 대학교가 6개예요. 조금 넓게 권역을 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다 시험을 봐요. 근데 도서관은 딱 하나.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도 없고요. 영화관도 없고요. 갤러리나 연극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이 인산인해로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도시에 살고 싶을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 보러 제가 수원시장님이 제가 수원에 아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제가 녹색연합 예전에 활동할 때 선배였던 염태영 선생님이 저희 딱 이사간에 수원시장에 대해서 당선 현수막을 보고 알았거든요. 저희 교회 개척했는데 오시더니 저희 보러 목사님이랑 저보러 어쩌다 봉담에 오시게 됐냐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수원시장이신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제가 설명할 언어가 없다고. 시민사회 언어로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일을 다 수원에 와서 했으면 수원시에서는 시에서 도와줄 일인데 왜 하필 화성에 개척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제가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민사회의 언어든 마케팅의 언어든 장소를 결정할 때 저희가 원하는 언어로는 저희가 갈 일이 없는데 이 지역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또 아이를 2명, 3명이 저희 동네는 평균이고 4명 있는 집도 굉장히 많아서 KBS에서 취재를 나왔을 정도예요. 화성 다산의 원인에 대해서. 근데 많이 낳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매달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많이 낳기도 하지만 아이가 많은데 평수가 좁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선 넓은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1억 이상 시세 차익이 나니까 저희 동네에 오고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동네에는 왜 영화관이 없어? 이 동네에는 왜 쇼핑할 데가 없어? 청소년들하고 설문조사했더니 저희 동네 핫플레이스가 하나로 마트로 나왔어요. 옷을 살래도 하나로. 저는 농협 계좌 그 뱅크 넘버도 없던 사람이거든요. 왜 농협에 은행을 개설해? 하나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는데 근데 저희 동네는 농협밖에 없고 슈퍼도 농협을 가야 돼, 옷도 농협, 화장품도 농협에 가서 사야 돼. 애들이 약속을 해도 거기서 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지속 가능한 마을, 무슨 국제활동, 무슨 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내려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공정여행 전문가로 이제 2010년에 책을 내고 마을에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에서 공정여행, 공정무역 기억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제 또래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제 또래가 되면 아이가 중고등학교가 가면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아이가 어린 경우는 또 아이를 키우느라고 2~3명씩 키우느라고 이 화성 지역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육아의 부담을 가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마을에 가서 저희가 복음의 공공성 혹은 시민사회의 어떤 공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고 야 우리는 이 동네에 안 맞는 사람들 아닌가?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를 우리는 채워줄 수 없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괴리감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가면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꿈꿀 때 가지고 있던 8가지의 이제 키워드들이었어요. 그런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일일까? 이 지역에 필요한 건 타가와 돌봄과 또 반찬, 또 일자리 이런 사회복지적인 일들이 아닐까? 근데 저희는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고 단순한 복지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 변화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가치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존엄을 찾는 일과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진정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치들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페어라이프라는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지역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페어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목사님에게는 미슈파트와 체데크라는 이제 신학적 키워드를 작용을 해서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공동 분모가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페어라는 키워드가 커피랑 만나면 공정무역 커피라는 새로운 운동이 우리나라에 탄생을 하죠. 공정무역 초콜릿, 공정무역 커피, 트레이드, 자유무역 아니면 자선무역밖에 없던 세계에서 페어 트레이드라는 공정한 무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일이 공정무역 운동의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런다고 자유무역이 다 없어지지도 않고 자유무역의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게 임금을 커피 노동자에게 주는 일일까? 어떻게 거래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과연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일까? 그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면서 공정하게 서로를 존엄을 지켜주는 새로운 무역은 불가능한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공정무역이었고 공정여행 역시 마찬가지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무인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을, 누군가의 도시, 누군가의 삶의 한가운데에 도착하는 건데 여행을 하는 우리도 행복하지만 여행지에서 만나는 그 사람도 자신의 숲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을을, 문화를 지키면서 서로의 존엄을 존중해주는 새로운 관계 맺기, 개인의 여행이 단지 소비가 아니라 컨슈밍이 아니라 미시적 국제연대로 국가와 국가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 사안을 넘어서기도 하는 시민사회의 한 채널로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페어라는 키워드를 공정무역 앞에, 공정여행 앞에, 소비 앞에 붙이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혁신을 해나가는 지금 사회운동의 키워드들을 낳게 됐죠. 근데 저희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 개독교 이런 말이야 뭐 새물결 독자들이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너무 다 공감하고 계신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는 공정한 무역이 가능하다면 공정한 커피가 가능하다면 공정한 교회라는 건 불가능한 걸까? 사람들이 교회 하면 아 거긴 정말 공정무역 커피가 여러분 그런 대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다가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친구한테 넌 아직 스타벅스 커피 마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넌 무슨 커피 마시는데? 의문의 일패가 발생해요. 공정무역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왜요? 공정무역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 공정무역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담론 때문에 스타벅스까지만 알던 사람이 공정무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가치의 삼투압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제가 어릴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을 때는 저희가 교회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줄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자본을 교회를 가는 것을 통해서 공유하게 됐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문화적 자본을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는데 교회가 점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윤리를 상실하게 되면서 공정함이라는 가치는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생협에 가고 시민운동 단체에 가고 공정무역 카페에 가고 사회단체에 가면 있지만 교회에 가면 뭔가 왠지 올드 패션이고 무언가 대화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의 교회를 저도 2010년에 시민사회 운동만 하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NGO에 있는 저희 동료들이 제가 교회 사모라는 사실에 제일 깜짝 놀라거든요. 뭐 이제 NGO에서는 종교 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요즘 임영신 씨 요즘 뭐예요? 아, 저희 남편이 2010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화성봉담이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저희가 8년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에게 가진 1번의 자산은 저희는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않고 이거는 저희가 개척할 때에서 중간에 이제 10층으로 올라갈 때의 사진이요.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교회가 100평 공간에서 200평 공간으로 가는데 저희 동네에 무슨 공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너무 힘든데 뭔가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오후가 되면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학원 비는 시간에 가 있을 데가 없는데 거기 중심상가에 제일 위치가 좋은 건물이니까 애들이 학원을 갔다가 점프를 하는 사이에 거기에 가서 잠깐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공간성의 공공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사람 공유. 1번은 버려지는 유리나 이런 자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도 저희가 다 재활용하는 디자인 컨셉을 잡았어요. 그리고 재사용이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하면 부시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자재를 3년간 모아놓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새로 공간을 만들 때는 이런 컨셉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 집사님 뭘 모으냐면 유리창을 모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게 되면 유리창은 전부 재활용한 건물로 해서 다 다른 크기의 유리가 있는 건물을 짓자. 뭐 코하우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있는 문에다가 크기를 덧대가지고 문을 만들고 2층으로 복층을 올리면서 나온 빔으로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들거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새로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논쟁이 됐어요. 새 거 사다가 빨리빨리 하는 게 공사 기간 단축시키고 빨리 하는 거지 무슨 재활용 임대 뭐네 하면서 공사 기간 늘리고 돈을 더 쓰냐. 논쟁이 됐어요. 당연히 논쟁이 될 만한 일이죠. 근데 그때 다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토론하고. 우리는 효율을 택할 것인가 뼛속까지 업사이클링이 저희 그때 건축할 때 이 디자인을 할 때 모토였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남들은 못 보지만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보고 그 과정을 아는데 그곳까지 가치가 반영될 게 할 것인가 논쟁을 하다가 교인들이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임금이라도 줄이자. 관리비나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없다면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페어라이프에서 여러 가지 꿈다락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공사장에 오면 야 위험하니까 가 프로그램 끝나고 나중에 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저희 일손이 부족하니까 1학년짜리가 와도 3학년짜리가 와도 어서 와 이렇게 하면서 뭐 사포질도 좀 하고 페인트질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면 아 여기 요 나무 패널은 내가 붙인 거야. 아, 요 나무에 사포질은 내가 한 거야. 아, 요 테이블에 다리 하나는 1학년짜리가 페인트 칠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와 자기 손길이 담긴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본당이고요. 근데 본당 구조를 만들 때 저희 교회 스크린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는 다 잘 움직여지는 것만 놨고요. 바닥은 이런 나무 바닥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이걸 순식간에 30분 안에 다 치우고 여기서 탭댄스도 하고요. 동네 애들이 풍물을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풍물놀이도 하고요. 연극을 할 때 하게 되면 저 본당 요 유리가 여기 턱이 졌는데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부터 목사님만 올라가는 본당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대관을 할 수 있는 이만한 홀이 없거든요. 동네에 언제든지 누가 음악 발표회를 하든지 돌잔치를 하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강의가 필요하면 대관할 수 있게 뭐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공간이 동네의 강당이 되도록 세팅이 됐고 의자도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 것으로 의자가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있는 유리창을 그대로 웬만하면 건물 구조를 안 들였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그 본당 뒤쪽으로 올라오는 장면이고요. 이 공간에 새 물건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버린 것, 또 우리 집에 안 쓰는 것, 먼저 공지를 올려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다 가져오고 이 테이블도 저희 개척할 때 망나무로 만들었던 거 올라가면서 리폼을 하고요. 유리창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200평 공간에 본당부터 끝에 마을 서재까지 전부 유리로 뚫려 있어요. 왜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엄마가 어딘가에서 강의를 들을 때 아이가 와서 이쪽 유리창으로 엄마가 여기 있는 걸 봐야 안심이 돼서 다시 요리하는 공간에 가서 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문이 있어서 엄마가 잠깐 나가서 엄마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애가 여기서 얼굴이 보인다고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커뮤니티에서 동선을 고려하고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모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말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때도 똑같이 이동의 편의성이 고려되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여기 주방이 교회 주방이고 여기 카페인데 주일날은 여기가 저희 교회 식당이에요. 하지만 주중에는 지역사회에 개방된 이제 카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은 50명 규모의 행사는 여기서 하고 12개의 소그룹실이 있어요.
페인트 칠 하나도 문짝에 있는 컬러 하나도 저희가 교인들이랑 다 논의하면서 같이 만들었고 여기 이제 그림이 걸려 있는데 저희 동네 눈썹 문신으로 유명한 분이 계셔요. 저희 교인이 나중에 되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화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화가였어요. 근데 동네에선 이분이 그림 그리는 화가인 걸 모르고 눈썹 문신을 하시는 분으로만 알려진 거예요. 이분이 집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다 걸으시고 친구들을 불러와서 내가 그린 작품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철철이 그림을 바꿔주시는 거죠. 동네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숨겨져 있는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과 이 관계가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을 해가고 지금 여기 보면 유리창 크기가 다 다르죠. 버려지는 유리창, 버려졌던 현관문에다가 손잡이 빠진 곳을 피스를 받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 3층에 있을 때는 3년간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오면 페어라이프가 뭔지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하려는 일이 뭔지를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10층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이 공간을 인테리어하는 과정에 이걸 다 투영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교회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이 공간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인문학 서재, 마을 서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커뮤니티 키친에서는 지금 집밥 학교가 열려요. 레시피도 없고 요리 강사 자격증이 없지만 누가 물김치 잘 담근대, 누가 오이지를 잘 담근대 하면 그분을 강사로 세우고요. 요리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김치를 담그고 매실장아찌를 담궈서 일주일치 집에 식구들이 먹을 걸 가져가는 학교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발전하면 저는 이제 그 반찬 가게로도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방학에는 저희가 발리 윤식당이 올해 흥행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봉식당을 하자 이래가지고 방학 동안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점심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후에는 학원을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커뮤니티 키친에 방학 동안 2주 내내 점심을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는 그런 프로젝트를 필요에 의해서 엄마 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인데 낚시를 해다가 냉장고에 큰 물고기를 냉동실에 가득 넣으니까 부인이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낚시만 하면 와가지고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 주방은 모든 장비가 갖추어진 공동체의 식당이 될 수 있는 가장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게 있다면 누구나 주중에도 신청하면 이 주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이 주방을 개방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고 저희도 물론 공정무역 카페를 개척한 초창기부터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커피만 파는 동안은 공정무역이라는 가치를 지역사회랑 공유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기도 전도할까 봐 겁나는데 문에 들어왔더니 또 뭐 공정무역이니 뭐니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겁이 날까 봐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대답을 해주다가 3년 전부터는 저희가 지역사회 캠페인을 하고 강사를 양성해서 공정무역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일어났다면 마을을 바꿀 수는 없을까 고민하면서 주부들이 공정무역 강의를 듣고 지역사회 캠페인을 하고 강의를 나가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캠페인을 하고 또 이분은 이제 은퇴하고 그 남편이 모아두신 돈을 가지고 카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말린 거예요. 여기서 연습해 보시라고. 카페 노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내가 정말 카페를 차려서 그 카페를 하는 게 나에게 맞을지 먼저 일해 보시라고. 교회에 저희가 이 카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를 위해서 수익금을 내야 되는 법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면서 반찬 가게를 하신다는 집사님이 계시면 한번 만류해 보는 거예요. 공동체 식당에서 먼저 해서 팔아보시라고.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영적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삶의 환생을 해야 되고 은퇴를 해야 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다면 내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내가 하는 음식이 사람들 기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연습해 보는 연습의 장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협성대 대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뭐 이제 같이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커피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플랫폼이 되니까 이 공간에서 여기는 이제 50명 브런치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시민사회 프로그램들이나 지역의 대학이나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이런 수업이 있을 때 저희가 150명 들어가는 공간, 50명 들어가는 공간, 30명 들어가는 공간, 10명 들어가는 공간 다양하게 있고 저는 시민단체 출신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시민단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뭐 매주 150명 모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는 매주 100명을 모은다는 일이 너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탄핵 촛불이나 들 때야 우리가 그 정도 인원이 모이지만 정말 교회들처럼 매주 1000명, 100명 모이는 시민사회 조직은 우리나라에 교회밖에 없거든요. 엄청난 공공의 공간이고, 또 하나는 저희 동네 지역에서 지역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와서 교회를 대관해서 행사를 하시다가 선생님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물어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 교회는 없는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거든요. 사소한 문구류 하나부터 악기 뭐 앰프까지 교회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열어서 지역사회하고 공유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시민단체, 주민모임, 동호회 모임 사람들의 교회는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의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저희 아들이 20살인데 무슨 참여연대 무슨 강의를 듣거나 어딜 갔다 오면 엄마 거기는 유주당하는 느낌은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이용당하는 느낌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중요한 감수성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매진 피스에 제가 활동하는 동료는 저한테 강물이라고 그러는데, 강물, 그분이 그 말을 하는 욕구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20대의 언어거든요. 굉장히 저희랑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의 욕구는 뭘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 유주당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이 경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계인 거죠. 본당을 열어서 저희가 여기서 교회 전도 행사를, 행복 파티를 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토크쇼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요. 3년 전부터는 공정무역 교실을 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전부 자기소개를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은유라는 작가의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구절이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다른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구절이었어요. 재인용된 구절이었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지를 타인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의 첫 번째 길이고, 그것을 이분은 글쓰기를 도구로 택한 거죠. 제가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을 하건 간에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일대다의 관계를 맺고 헤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꼭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해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싫어하고, 뭘 불편해하는지. 어떤 사람은 배고픈 게 싫고, 어떤 사람은 누가 지각하는 게 싫고, 어떤 사람은 뒷정리를 안 하는 게 싫은데, 우리가 그걸 서로 알고 그 다음에 모임이 끝날 때는 항상 다시 피드백을 나눠요. 그날 그 모임이 어땠는지. 왜냐하면 그냥 강의를 개최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네에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이 세팅되기 위해서 이제 공간들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저는 교회가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가치를, 공공성을 가지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과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말하는 조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듣는 교회가 되는 게 참 중요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오면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매실 담가보고 싶어요. 저 이런 요리 강의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는 빈틈과 빈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는데, 교회는 항상 프로그램으로, 말로, 무엇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공간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겁이 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설교할까봐, 누가 나를 설득할까봐. 그 빈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었고, 또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듣는 과정들이 공정무역 이런 수업들이었고, 공정무역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세계의 자본주의와 나의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세계화가 이 봉담 땅의 조그만 동네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깨닫고, 혼자 개인으로는 만날 수 없는 서울에 있는 큰 공정무역 단체 대표들이 오고, 국제기구 사람들이 오고, 또 서울의 국회 토론회도 가고, 발표회도 가고, 시민청에 가면 다 맞이해 주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 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맺을 수 없는 사회적 관계를 페어라이프라는, 더불어숲이라는 이 지역사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맺어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급받는 알바를 하다가 공정무역 교실을 통해서 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무역 교실을 참여하고 나서 5만 원, 8만 원을 받는 강사로서, 그게 굉장히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학교에 학부모로 가면 되게 쫄리거든요.
근데 강사로 가면 선생님들이 대우가 다르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위치가 바뀌어 보는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사람에게 성장의 경계를 넓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동네 120명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자유학기제 수업을 1학기, 2학기에 지금 듣고 있는 풍경들이고요. 소그룹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리 예약을 안 하면 강사를 내보낼 수 없고 1년 동안 한 주에 2학교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난해까지 1학기, 2학기만 하다가 올해는 10개 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행사를 할 때 저희한테 캠페인을 부스를 돈을 드릴 테니까 와서 캠페인을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작년부터는 지역사회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이 우리는 공정무역 캠페인 어른들처럼 그렇게 재미없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웹툰, 릴레이 웹툰을 한 거예요. 기안84가 사는 기안동이 저희 동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봉담84 이래가지고 이제 웹툰을 그리고요. 저희 동네 이제 지역에서 수업을 하고 뭐 이랬던 숫자들이고요. 지금 화성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화성이 공정무역 도시로 선언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마을에서 저희가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가면서 공정무역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페어라는 키워드, 화성시 캐치프레이즈가 파인시티거든요. 파인 대신 페어를 시민사회에서 막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지역사회 분들 5단체를 만나서 화성시 공정무역협의회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수락을 받고 왔거든요. 이 지역사회에 주거 문제에 페어라는 키워드를 붙여본다면, 육아 문제에 페어라는 키워드를 붙여본다면, 교육 문제에 페어라는 키워드를 붙여본다면 이 도시가 37세 평균 연령이고 서울만한 크기의 땅이고 화성이 경기도에서 4번째로 세금이 많은 도시거든요. 돈도 있는데 돈이 있고 젊은 인구가 있고 땅이 있는 이 가능성의 도시에서 우리가 코하우징이든 공동육아든 대안교육이든 이 도시의 의제를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면서 작은 마을 만들기만으로 되지 않는 이 도시 전체의 어떤 흐름과 변화를 만드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시민사회에 제안하고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살아오는 삶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분들이 이 교회는 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정말 이웃이 되고 이 도시에 정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야 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면 교회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한 시민 주체로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같이 소통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을학교나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